미군 부대에서 미군 여장교들에게 냄새나는 동양인이라며 깔보이던 한국 장교. 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모든 미군 여성들을 임신시키고 출산까지 돕게 되는 감동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평택의 여름은 끈질긴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대한민국 육군 대위 이진우는 군복의 깃을 여미며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정문을 통과했다. 한미연합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된 그는 앞으로 1년간 이곳에서 미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했다.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기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끝없이 펼쳐진 도로와 구획별로 정돈된 건물들, 활기차게 오가는 다양한 인종의 군인들은 그에게 이곳이 완전히 다른 세상임을 실감케 했다. 그가 배치받은 곳은 제65임무여단 산하의 한 야전병원. 안내를 받아 도착한 사무실에서 그는 자신의 직속상관이 될 소령과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들을 소개받았다. 그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7명의 여군이 있었다. 부대의 실세처럼 보이는 야전 위생하사 사라 밀러 중사, 날카로운 눈빛의 간호장교 에밀리 카터 중위 쾌활하지만 어딘가 가시 돋친 농담을 던지는 보급병 메간 오코넬 상병, 히스패닉계의 제시카 가르시아 전문하사, 과묵한 행정병 클로이 존슨 하사, 통신을 담당하는 아프리카계의 아이샤 윌리엄스 일병, 그리고 가장 선임인 듯한 정비 담당 이사벨라 로시 상사까지. 첫인사는 평범했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미묘하게 차가웠다. 진우가 자신의 경력과 한국에서의 임상 경험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을 때 그들의 눈빛에 스치는 것은 호기심이나 환영이 아닌 의구심과 희미한 무시였다. 특히 밀러 중사는 팔짱을 낀 채 노골적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동양에서 온 의사라. 우리랑은 시스템이 많이 다를 텐데 괜찮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환자를 걱정하는 뉘앙스보다 그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 있었다. 진우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의학의 기본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원칙은 어디에서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진료가 시작되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사사건건 그의 진료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터 중위는 처방하는 약물의 성분을 하나하나 따져 물으며 마치 의학 지식을 겨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오코넬 상병은 그의 조금은 어색한 영어를 흉내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식당에서도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여군들은 언제나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대화는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동양인 의사 더 오리엔털 다크터라는 경멸적인 호칭만큼은 몇 번이고 진우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그는 묵묵히 식판을 비우고 자리를 떴다. 분노나 서러움보다 깊은 고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국에서 그는 총망받는 외과 군의관이었고 다양한 응급 상황을 처리한 경험도 풍부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의 경험은 그저 동양의 어느 작은 나라에서의 기록일 뿐 신뢰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한 번은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실려왔다. 진우는 상처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봉합 준비를 지시했다. 하지만 밀러 중사는 그의 지시를 가로막고 자신이 하겠다며 나섰다.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위님은 그냥 지켜보시죠. 결국 간단한 처치는 밀러의 손에 의해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은 진우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더디고 투박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언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들에게 실력 없는 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비칠 뿐이었다. 멸시와 편견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진우는 매일 밤 관사로 돌아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외로움을 달랬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의학 서적을 파고들고 미군의 의료 시스템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 밤늦도록 공부했다. 언젠가 자신의 진심과 실력이 이 차가운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 기회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오게 될 것이었다. 진우를 향한 멸시는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특히 사라 밀러 중사를 중심으로 한 여군들의 텃세는 그를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한 번은 야간 당직 중 복통을 호소하는 병사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진우는 환자를 보자마자 급성 맹장염을 의심하고 즉시 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날 함께 당직을 서던 에밀리 카터 중위는 그의 진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 식중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대위님? 환자의 복부 강직 상태와 반발통을 보면 맹장염이 거의 확실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진우의 단호한 설명에도 카터 중위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상급 군의관에게 보고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상급 군의관의 허가가 떨어지고 수술에 들어갔을 때 맹장은 터지기 직전의 위험한 상태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수술실을 나온 진우에게 카터 중위는 마지못해 사과했다. 결과적으로는 대위님의 판단이 맞았군요. 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그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진우의 진단 능력에 대해 대놓고 의심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가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일부러 숨겨놓거나 필요한 약품 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진료의 차질을 빚게 만드는 시기였다. 메간 오코넬 상병은 그의 서툰 영어 발음을 꼬투리 잡아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고 제시카 가르시아 전문의사는 그의 지시를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들의 행동은 교묘하고 비열했다.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에 상부에 보고하기도 어려웠다. 진우는 거대한 투명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는 홀로 싸워야 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실력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의료 장비들을 점검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그날의 진료 기록을 복기했다. 미군에서 사용하는 최신 의료기술이나 논문이 발표되면 밤을 새워 공부했다. 그의 성실함과 깊이 있는 의학 지식은 일부 다른 미군 의무병들 사이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밀러 중사와 그녀의 그룹은 여전히 그를 운 좋은 동양인 정도로 폄하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진우는 부대 밖 평택 시내의 작은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의학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산부인과 관련 서적 코너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군의관이 되기 전 그는 산부인과 의사를 꿈꿨었다.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총상과 외상을 더 많이 다루는 군의관이 되었지만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존중과 관심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책을 고르고 있을 때 우연히 클로이 존슨 하사와 아이샤 윌리엄스 일병이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진우를 발견하고는 순간 흠칫하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의 괴롭힘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관했던 입장에서 그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진우는 먼저 가볍게 목례를 했다. 주말 잘 보내고 있습니까? 아, 네. 대위님도요. 짧은 대화가 오간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존슨 하사와 윌리엄스 일병은 서둘러 다른 코너로 자리를 피했다.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손에 든 책은 태아의 성장 과정과 임산부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전문 서적이었다. 그는 그 책을 구매해 기지로 돌아왔다. 그 책이 머지않아 그의 운명을, 그리고 그를 멸시하던 그녀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여름의 끝자락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 FTX이 시작되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멀지 않은 포천의 훈련장이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훈련은 모두를 지치게 했다. 진우 역시 의무지원팀의 일원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밀러 중사를 비롯한 7명의 여군들도 각자의 보직에 따라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훈련 마지막 날 시나리오는 적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야간 철수 훈련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예보에 없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대비는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훈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차량은 즉시 지정된 집결지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즉시 이동하라.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진우가 속한 의무반 차량도 빗속을 뚫고 진흙탕 길을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통신이 끊겼다. 알파분대, 응답하라. 알파분대. 수차례 호출해도 응답이 없었다. 본부의 지시는 일단 집결지로 이동하라는 것이었지만 진우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알파분대, 그곳에는 밀러 중사와 카터 중위, 그리고 오코넬 상병이 탑승하고 있었다. 차를 돌려야 합니다. 그들이 위험합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운전병은 난색을 표했다. 대위님 명령 불복 중입니다. 저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저 무전이 마지막이었던 위치로 가자. 어서. 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운전병은 마지못해 핸들을 꺾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희미한 타이어 자국을 따라 수색하기를 몇 분,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빗물에 불어난 계곡 옆 진흙 비탈길에서 알파 분대의 험비 차량이 미끄러져 반쯤 뒤집힌 채 처박혀 있었다. 진우는 주저없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다른 의무병들이 말릴 틈도 없었다. 그는 거친 흙더미를 헤치고 사고 차량으로 접근했다. 차량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오코넬 상병은 정신을 잃고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고 카터 중위는 부서진 좌석에 다리가 끼어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밀러 중사였다. 그녀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 듯 몇 미터 아래 비탈에 쓰러져 있었고 다리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정신 차려요, 밀러 중사. 진우는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다리 골절은 물론 출혈도 심했다. 쇼크가 오기 직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불어난 계곡물이 점점 그녀가 쓰러진 곳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모두 내 말 들어.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 달리 위기 상황에서 단련된 군인의 위엄과 의사의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무병들에게 각각 임무를 부여했다. 차량 내부의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본부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위험한 밀러 중사에게 향했다. 그는 자신의 군복을 찢어 임시 지혈대를 만들고 부러진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의 손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밀러 중사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을 처치하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늘 무시하고 멸시하던 동양인 의사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진우는 밀러 중사를 등에 업고 가파른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성인 여성을, 그것도 군장을 갖춘 군인을 업고 진흙 비탈을 오르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발이 미끄러지고 무릎이 꺾이기를 수차례,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결코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의 등 뒤에서 밀러 중사는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위님. 마침내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진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밀러 중사를 구급차에 인계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흙과 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포천의 훈련장에서 이방인 의사는 자신의 실력과 인품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어둠은 끈적한 잉크처럼 번져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야간 철수 훈련의 시작을 알린 것은 조명탄의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하늘을 찢는 번개의 섬광과 고막을 때리는 천둥소리였다. 예보에 없던 국지성 호우는 분노한 거인처럼 산자락을 두들겼다. 훈련용 공포탄 소리는 삽시간에 무의미한 소음이 되었고 군용 트럭의 헤드라이트는 굵어지는 빗줄기에 난반사되어 혼돈을 부채질할 뿐이었다. 대지는 순식간에 질척한 수렁으로 변해갔다. 이진우 대위가 탑승한 의무용 험비는 거친 물살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앞 유리의 물기를 닦아냈지만 시야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무전기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번개보다도 더 날카롭게 어둠을 갈랐다. 크악, 길이 무너. 통신은 거기서 끝이었다. 정적. 폭우 소리만이 그 처절한 단말마의 여운을 지워버리려는 듯 더욱 거세게 차창을 때렸다. 알파분대. 진우의 뇌리에 그 이름이 박혔다. 사라 밀러, 에밀리 카터, 메간 오코넬. 낮 동안에도 사사건건 그를 향해 나를 세우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알파분대. 응답하라. 여기는 브라보 의무반, 응답하라. 진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원위치 복귀와 집결지 이동을 명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군인으로서의 본능, 그리고 의사로서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전이 끊긴 좌표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그러나 가장 험준한 계곡길이었다. 차 돌려.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운전병인 잭슨 상병이 100미러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쳤습니까? 라는 질문이 선명했다. 대위님, 명령 위반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이 빗속에서 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도 고립됩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들의 마지막 교신 지점으로 간다. 생존자가 있을 수 있어. 의사가, 군인이 전우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잭슨 상병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거칠게 운전대를 꺾었다. 험비는 미끄러지는 진흙길 위에서 위태롭게 방향을 틀었다. 수색은 처절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의 의지에 희미한 타이어 자국을 추적하던 그들의 눈에 마침내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알파 분대의 험비가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계곡 쪽으로 처박혀 있었다. 한쪽 바퀴는 허공에 뜬 채였고 차체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불어난 계곡물은 금방이라도 차량을 집어삼킬 듯이 차오르고 있었다. 잭슨. 즉시 본부에 우리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고 조명 지원을 요청해. 나머지 인원은 구급 장비 챙겨서 나를 따르라.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무릎까지 차오르는 흙탕물을 가르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빗물과 뒤섞인 기름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먼저 차량 내부를 살폈다. 운전석의 오코넬 상병은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뒷좌석의 카터 중위는 찌그러진 차체에 다리가 깔려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카터 중위, 정신 차려요. 내 말 들려요? 다리가. 진우는 신속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동료 의무병에게 지혈과 수액 연결을 지시했다. 문제는 밀러 중사였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진우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몇 미터 아래 거친 물살이 부딪히는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밀러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왼쪽 다리는 개방성 골절로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 있었고 허벅지에서는 동맥성 출혈인 듯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저체온증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젠장. 진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야전 배낭을 열었다. 지혈대를 꺼내 허벅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모르핀 주사를 놓아 고통을 줄였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찢어 상처를 감싸고 부러진 소총 개머리판과 군용 벨트를 이용해 능숙하게 부목을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쏟아지는 폭우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손의 감각과 경험의 의지에 이루어졌다.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밀러의 눈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진우의 모습이 들어왔다. 늘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동양인 의사가 지금 자신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과 빗물로 범벅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조명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네. 님. 말하지 마. 체력 소모된다. 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등에 둘러맸다. 엄청난 무게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미끄러운 진흙 비탈을 한 걸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발이 헛디뎌 넘어지기를 수차례,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는 그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구조 헬기의 탐조등 불빛이 그들을 비췄을 때 진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밀러를 구조대원에게 인계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흙탕물 범벅이 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멀어져 가는 헬기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군인으로서의 전우에 그 두 가지 모두를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폭풍우는 그의 영웅적인 헌신을 위한 거대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캠프 험프리스의 야전병원은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훈련장의 혼돈과는 대조적인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이었다. 이진우 대위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밤샘 수술과 처치로 인한 피로감을 애써 털어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밀러 중사를 비롯한 부상자 3명 모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병사들이 그를 향해 경례를 하거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의 영웅담은 이미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명령을 어기고 동료를 구한 의무장교. 어떤 이는 그의 용기를 칭송했고 어떤 이는 그의 무모함을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3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졌다. 진우는 먼저 에밀리 카터 중위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진우를 보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책을 내려놓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진우의 의학적 판단을 사사건건 의심하고
그의 출신 학교까지 들먹이며 자존심을 긁었던 그녀였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카터 중위? 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카터는 그의 눈을 피하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덕분에요. 아니, 대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대위님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과다출혈로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카터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전 대위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의대 출신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대위님의 실력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절차를 운운하며 대위님의 진단을 막았던 그날 밤, 그리고 이번 사고까지 대위님은 저를 2번이나 살리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메간 오코넬 상병의 병실이었다. 그녀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특유의 쾌활함은 잃지 않은 듯 했다. 진우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리는 것만 빼면 말이다. 대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동안 대위님 영어 발음 이상하다고 놀리고 뒤에서 낄낄거리고. 전 정말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런 저를 구해주시다니. 으헝헝. 그녀의 요란한 사과 방식에 진우는 당황하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그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달래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과는 가볍고 소란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라 밀러 중사의 1인실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진우를 가장 극심하게 괴롭혔던 장본인이었다. 진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밖을 보고 있던 밀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링거를 꽂고 다리에 거대한 깁스를 한 그녀는 과거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한없이 연약해 보였다. 몸은 진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밀러가 나지막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앉아요. 진우는 잠자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밀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진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담겨 있지 않았다. 부채감, 미안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능력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적인 농담까지 던졌는데 왜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한 거죠?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았을 텐데.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밀러 중사, 나는 당신을 구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의 말에 밀러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나의 전우를 구하러 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고립된 군인, 도움이 필요한 동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계급도 나에게 했던 행동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군복을 입은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진우의 담담한 고백에 밀러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군인 정신과 전우애를 그녀가 무시했던 이방인 의사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편견과 오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이 진우의 뜨거운 전우의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병원의 차가운 공기는 서서히 따스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퇴원한 그녀들은 더 이상 진우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식사에 초대하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다가왔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관계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막사 창틈으로 스며들던 가을의 어느 날, 이진우 대위와 7명의 여군들은 이제 제법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점심시간이면 을의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과 후에는 함께 부대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들에게 진우는 더 이상 어색한 이방인이 아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닥터 리이자 다정한 친구였다. 그 미묘하고도 놀라운 변화의 첫 번째 속삭임은 제시카 가르시아 전문 하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평소 밝고 쾌활하던 그녀가 며칠째 헬쑥한 얼굴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진우는 눈여겨보고 있었다. 결국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모두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진우의 진료실을 찾아왔다. 대위님, 드릴 말씀이.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녀의 눈에는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으니 편하게 말해봐요. 무슨 일입니까? 최근에 몸이 좀 이상해요. 자꾸 속이 메스꺼리고 냄새에 예민해지고. 그날도 오지 않았어요. 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침착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르시아, 혹시 임신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에 가르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그 반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긍정이었다. 진우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간단한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키트에 나타난 선명한 2줄. 결과는 명백했다. 축하할 일인데. 진우가 말을 꺼내자마자 가르시아는 와락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에게는 부대 밖에서 진지하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어떻게 해요, 대위님? 저는 장기 복무를 신청해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임신이라니. 제 군 생활은 이제 끝이에요. 남자친구는 기뻐하겠지만 부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는 불명예스럽게 전역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어깨는 절망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한참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위로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녀의 불안을 온전히 받아주고 공감해 주었다.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이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며칠 뒤 훈련 중 가벼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메간 오코넬 상병이 진료실을 찾았다. 진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도 임신 가능성을 물었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대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있었다. 계획에 없던 임신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진우는 그저 놀라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묵하던 행정병 클로이 존슨 하사가 생리불순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결과는 역시 임신이었다. 진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 부대에서 그것도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여군들이 연달아 임신이라니.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기묘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남은 4명의 여군들의 건강 상태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사고 후유증 검사를 핑계로 에밀리 카터 중위와 사라 밀러 중사를 불렀고 정기 건강 상담을 통해 아이샤 윌리엄스 일병과 이사벨라 로시 상사의 상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초기 임신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 명씩 조심스럽게 면담을 진행하자 그녀들은 모두 각자의 배우자나 연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운명이 짜놓은 거대한 각본 같았다.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녀들에게 하늘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생명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안겨준 것일까?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이것은 축복이기 이전의 거대한 시련이었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전전긍긍하던 그녀들은 우연한 계기로 서로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입덧을 하던 오코넬을 밀러가 발견했고 그들의 대화를 카터가 우연히 듣게 되는 시기였다. 비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마침내 7명 모두가 거대한 비밀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일과가 끝난 막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유일하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이진우 대위의 관사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사연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진우를 향한 눈빛만큼은 하나같이 절박했다. 대위님. 리더 격인 밀러 중사가 대표로 입을 열었다. 저희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쌍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오롯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들의 군인으로서의 미래, 여자로서의 인생,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작은 생명들의 운명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입술에 달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며 자신의 어깨에 놓인 운명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의사로서도 군인으로서도 그가 마주한 가장 중대한 시험대였다. 이진우 대위의 관사한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7명의 여군들은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간간이 들려오는 누군가의 초조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 바로 이진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신락 같은 희망이 위태롭게 교차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언제나처럼 사라 밀러 중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카랑카랑함을 잃고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다. 저희의 군 생활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위님. 선택을 해야겠죠. 군인이냐, 엄마냐. 저희는 둘 다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다른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에밀리 카터 중위가 뒤를 이었다. 그녀는 지적인 자존심이 무너진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간호장교로서 제 커리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장교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동등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보직에서는 밀려나고 진급은 물 건너가겠죠. 사람들은 제 능력이 아닌 제 배를 보며 수군거릴 겁니다. 메간 오코넬 상병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남편은 아이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축복받으며 아이를 맞이하고 싶었는데 마치 죄를 짓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옆에서 제시카 가르시아, 클로이 존슨, 아이샤 윌리엄스, 이사벨라 로시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절망을 토해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연인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관사 안을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진우는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의사로서 그는 생명의 편에 서야 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는 규율을 따라야 했다. 다수의 병력이 의학적 상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이 사실을 묵인하고 그들을 돕는다면 그 자신 역시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한국으로 불명예스럽게 송환될 수도 있고 그의 군의관 경력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었다. 잠시 그의 눈앞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다시 눈앞의 여군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속 모든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그들의 눈 속에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뱃속의 생명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모성을 보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했던 그 순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웠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제도의 벽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진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개 드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여군들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적과 싸우고 국경을 지키고 미래를 수호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나를 지켜라. 나의 미래를 열어라. 이것은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의 비유는 군인인 그녀들의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했다. 군인이냐 엄마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2배로 강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수호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는 군의관이 되기 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생명이 쓰러지는 모습만을 보게 되지만 그곳에서는 생명이 탄생하는 위대한 기적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제 손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생명에 대한 경외심만큼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그녀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저 실력 좋은 외과 군의관으로만 알았던 그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진우는 선언했다. 이곳은 이제부터 우리 비밀부대의 작전 지휘소 CP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치의이자 교관으로서 여러분과 뱃속의 아이들, 아니, 미래의 전사들이 모두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제 양심이자 여러분의 전우로서의 맹세입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종이와 펜을 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듯 앞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완벽한 보안 유지. 우리 8명 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둘째, 상호 엄호. 동료 중 한 명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나머지는 자신의 일처럼 돕는다. 셋째, 나의 지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처방과 운동 지침은 명령이다. 이해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절망감에 젖어 있던 그녀들의 눈에는 어느새 새로운 투지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첫 번째 명령을 하달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임무를 부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내가 작성해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알려주는 특별 체력 단련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그날 밤 평택의 작은 관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부대가 창설되었다. 7명의 예비 엄마 군인과 그들의 유일한 지휘관.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미래를 지키는 것.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희망은 이제 그들만의 위대한 비밀 작전이 되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진우 대위의 지휘 아래 마더스 플래툰의 비밀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의 일상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동료애로 가득 찼다.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들은 최고의 연기자이자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작전의 첫 번째 난관은 입덧이라는 예고 없는 공습이었다. 아침 점호 시간 윌리엄스 일병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옆에 있던 오코넬 상병이 마치 발에 경련이 난 것처럼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시선이 오코넬에게 쏠린 그 찰나의 순간 밀러 중사는 윌리엄스의 등을 떠밀어 의무실로 보냈다. 모든 것이 눈빛만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팀플레이였다. 식당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고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는 카터 중위를 위해 가르시아는 몰래 과일과 샐러드를 챙겨주었고 갑자기 피클과 초콜릿이 먹고 싶다는 오코넬의 엉뚱한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 보급병인 로시 상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PX에도 없는 물건들을 비공식적으로 조달해왔다. 그녀들은 서로의 식판을 감시하며 태아에게 해로운 음식을 골라냈고 진우가 짜준 영양식단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독려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배는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군복으로도 더 이상 숨기기 힘든 미묘한 변화. 진우는 그녀들에게 복부를 압박하지 않는 특수 네일을 구해주었고 밀러 중사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통기성이 좋은 신형 전투복 원단 테스트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만들어 부서원 전체에게 한 치수 큰 군복을 지급했다. 누구도 그들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여단 전체에 불시 전투 체력 검정 명령이 하달되었다. 종목은 2분 윗몸 일으키기, 2분 팔굽혀펴기, 3km 달리기. 복부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윗몸 일으키기는 임산부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날 밤 진우의 관사에 모인 그녀들의 얼굴에는 사색이 완연했다. 이제 끝이야. 7명 모두가 동시에 배탈이 났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진우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책상 위에 캠프 험프리스의 지도를 펼쳤다. 전쟁에서는 정면 공격이 힘들 때 연막을 치고 후방을 교란하는 법입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진료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복통이나 소화 불량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사들 몇 명의 기록을 검토했다. 그는 그중 평소 친분이 있던 병사 두어 명에게 연락해 군 전체 식중독균 실태 조사를 위한 샘플 제공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의를 얻어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주간 캠프 험프리스 제3식당에서 배식된 특정 식자재에서 노로바이러스와 유사한 균주가 검출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고서에 실제 환자들의 차트 개인정보는 가린 채와 함께 자신이 가상으로 설정한 잠복기와 주요 증상을 매우 전문적이고 그럴듯하게 서술했다. 특히 주요 증상 중 하나로 급성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내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체력 검정이 시작되기 불과 1시간 전 진우는 이 보고서를 들고 여단 의무실장에게 달려갔다.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무실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환자 기록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진우의 보고서에 결국 설득당했다. 이 보고서는 즉시 여단장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체력 검정 시간.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훈련 주임 상사는 마이크를 잡고 뜻밖의 발표를 했다. 주목. 여단장님의 긴급 지시다. 최근 부대 내에 유행성 위장 질환의 확산 우려가 있어 오늘 체력 검정 종목 중 윗몸 일으키기는 제외한다. 대신 3km 달리기는 1급 전사 기준으로 측정하니 각오 단단히 하도록. 이상.
그 순간 연병장 한편에 서 있던 7명의 여군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의 지휘관 이진우 대위가 또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들은 진우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노알코올 맥주와 피자를 앞에 두고 그들은 처음으로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함께 웃고 울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성장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특별한 부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끈끈한 연대감은 곧 태어날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그녀들의 배는 이제 전투복 상의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을 만큼 불러왔다. 비밀 작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는 밀러 중산의 부서원들은 요즘 단체로 살이 찐다는 둥, 혹시 신형 방탄복을 테스트하는 것 아니냐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더 이상 세상에 그들의 존재를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의외의 장소에서 터졌다. 부대 내 마트 PX에서였다. 카터 중위가 허리를 숙여 아래 칸에 물건을 집으려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어린아이가 그녀의 배에 가볍게 부딪혔다. 아이는 뒤로 넘어졌고 아이의 엄마가 놀라 달려왔다. 괜찮니 얘야?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아이의 엄마는 사과를 하다가 카터 중위의 불룩한 배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혹시?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카터의 배로 쏠렸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그날 오후가 되자 간호장교 카터 중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는 기지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러고 보니 밀러 중사도 오코넬 상병도 요즘 이상하던데 라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날 밤 진우의 관사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진우가 침착하게 말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밀러 중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다 함께 여단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숨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상황을 보고하고 이해를 구할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부대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캠프 험프리스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1명과 전투복이 터질 듯이 배가 부른 미군 여군 7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을 맞춰 여단 본부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도 같았다. 복도를 지나던 모든 군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경의와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당당한 발걸음은 마치 개선 행진과도 같았다. 여단장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백전노장의 여단장은 책상 너머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진우가 먼저 앞으로 나서서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뒤이어 밀러 중사가 7명을 대표하여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장군의 연설보다도 강렬했다. 여단장님, 저희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잠시 잊었던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는 이진우 대위님의 지도 아래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스스로를 관리했으며 저희 부서의 업무 성과는 이전 분기를 상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는 군인이라는 자부심과 곧 어머니가 된다는 책임감을 모두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와 저희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보고가 끝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여단장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진우와 여군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여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런 멍청하고 용감무쌍한 녀석들을 봤나. 그의 첫마디였다. 그리고 그는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 대위, 자네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넘어섰고 군인으로서의 규율을 어겼네. 하지만 자네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했어. 자네 부하들을, 아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켜낸 거야. 그리고 그는 여군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딱딱하던 얼굴이 서서히 부드러운 미소로 변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우리 부대의 전설이 될 것이다. 임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다. 한 부대에서 그것도 7명의 전사가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 이것은 우리 부대의 전투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투력이 7배로 강해졌다는 증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군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와 환희의 눈물이었다. 여단장의 결단은 신속했다. 그는 즉시 부대 내에 임산부 군인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창설할 것을 지시했고 그 책임자로 이진우 대위를 임명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미군 전체로 퍼져나가며 임신한 여군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몇 주 뒤 첫 번째 진통이 시작된 것은 제시카 가르시아였다. 부대 병원 분만실 앞에는 진우와 나머지 6명의 동료들이 초조하게 밤을 새웠다. 마침내 새벽을 깨우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진우가 직접 받아든 작고 소중한 생명. 그 뒤를 이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새로운 생명들이 연달아 태어났다. 병원의 신생아실 7개의 요람이 나란히 놓인 모습은 부대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피부색도 머리색도 모두 달랐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운명의 막사에서 싹튼 희망의 씨앗들이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마더스 플래툰이라는 비밀 부대가 아닌 미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전설적인 부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시작과 끝에는 국경을 넘어 생명의 편에 섰던 한 한국인 군의관 이진우가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을 모두 싣고 쉼없이 나아갔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이진우의 캠프 험프리스 파견 근무가 끝나는 날이 어김없이 다가왔다. 부대는 그를 위해 성대하면서도 따뜻한 송별회를 준비했다. 장소는 딱딱한 강당이 아닌 장병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부대 내 커뮤니티 센터였다. 흥겨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지난 1년간 그와 함께 웃고 울었던 전우들의 진심 어린 온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송별회의 주인공은 단연 이진우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또 다른 8명의 주인공들에게도 향해 있었다. 품에 각자의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7명의 여군들. 그녀들은 이제 마더스 플래툰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부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졌지만 마치 7개의 보석처럼 반짝이며 파티의 분위기를 더욱 환하게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백발의 여단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장병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자 위대한 의사이며 진정한 리더였던 한 전우를 떠나보내려 합니다. 이진우 대위는 지난 1년간 우리에게 국경을 초월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파견 군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부대의 문화를 바꾸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영웅입니다. 이 대위, 대한민국 육군은 자네 같은 인재를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걸세. 자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 캠프 험프리스는 자네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진우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7명의 엄마들을 대표하여 사라 밀러 중사가 아기를 남편에게 잠시 맡기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마주보고 잠시 감정을 추스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1년 전 저희에게 동양인 의사는 그저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저희는 편견과 오만이라는 벽 뒤에 숨어 당신을 밀어냈고 당신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은 폭풍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저희를 구했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저희에게 희망이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군인이냐 엄마냐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길을 잃었던 저희에게 둘 다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희 7명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희 품에 안긴 이 작은 아이들의 인생까지 구해낸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신은 의사이자 지휘관이었고 때로는 오빠였으며 이제는 저희 아이들의 영원한 대부가드 파더입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가 액자를 건네며 뜨겁게 포옹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액자를 받아들었다. 액자 속에는 그들의 비밀 작전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 가장 불안하면서도 가장 단단하게 뭉쳐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만삭의 배를 하고도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았던 7명의 여군과 그 중심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군의관. 그것은 그들의 위대했던 역사를 증명하는 한 장의 성스러운 증표였다. 송별회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진우는 한 명 한 명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복주머니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걸어주었다. 복주머니 안에는 아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작은 은수저가 들어있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엄마들은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다. 이별의 순간은 아쉬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영원히 남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세월은 무심한 듯 그러나 성실하게 흘렀다.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소령으로 진급한 이진우의 집무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그의 책상 가장 좋은 자리에는 늘 빛바랜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여전히 그날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제 외과 과장으로서 수많은 후배 군의관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과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중위 한 명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담당하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의사로서의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과연 이 길을 계속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책상 위에 사진을 들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김중희, 저 사진 속 내 모습이 어때 보이나?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쳐 보이십니다.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때 나는 내 군 생활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네. 매일 밤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보냈지. 하지만 저 사진 속에는 내 편이 되어준 7명의 전우가 있었고 그들의 뱃속에는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미래가 있었네. 리더의 자신감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동료들을 믿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않을 때 생겨나는 걸세. 자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게. 동료들과 상의하고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자네는 이미 훌륭한 의사이자 군인이야. 그의 조언은 늘 이런 식이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경험은 그를 단순한 외과 의사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켰다. 그는 지금도 마더스 플래툰의 전우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의 메신저는 시끄러운 알림음으로 가득 찼다. 화면 속에는 이제 제법 숙녀와 신사가 된 아이들과 여전히 늠름하고 아름다운 엄마들의 모습이 있었다. 사라 밀러는 주임원사가 되어 여군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존경받는 선임이 되었고, 에밀리 카터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미군 전체의 여군 복지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핵심 인재가 되었다. 메간 오코넬은 남편을 따라 예비역으로 전환했지만 지역 사회에서 재향 군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었다. 제시카 가르시아는 위험한 파병 지역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베테랑 의무 부사관이 되었다. 클로이, 아이샤, 이사벨라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군인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빛내고 있었다. 그들은 매년 화상 통화로 시끌벅적한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 저 이번에 축구팀 주장이 됐어요. 가파더리, 우리 엄마가 또 진급했어요. 전부 아저씨 덕분이래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자랑과 진우,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우리가 소개해줄까? 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그의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화면 너머로 자신의 책상 위 사진을 비춰주며 웃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주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화상 통화가 끝나고 집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진우는 가만히 사진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는 사진 속 만삭의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는 7명의 여군들과 그 곁에서 어색하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는 1년 전의 자신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한 장. 그 속에는 낯선 땅의 차가운 멸시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했던 폭풍 후의 기억도 생명의 탄생을 마주했던 벅찬 환희도 그리고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전우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들의 위대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사라의 얼굴을, 에밀리의 얼굴을, 그리고 다른 모두의 얼굴을 차례로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운 파견 근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임무가 되었다. 그는 그 임무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그 어떤 편견의 벽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사진 속 그들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그 순간의 맹세를 간직한 채 시간을 넘어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한 사람의 용기와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